프랑스 파리 16구. 이곳의 한 고급 저택에서는 중년의 부모님과 젊은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서서히 벌어지는 입이며 커지는 동공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젊은 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보란듯 무언가를 꺼내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가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유, 까밀 씨는 아주 좋겠어요. 이렇게 고급 저택에서 자상한 남편과 이쁜 딸까지. 아주 하루하루 웃음이 떠나질 않겠어. 나도 까밀 씨처럼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나 할 걸 그랬어. 프랑스에서도 상류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파리의 16구에 사는 우리 가족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가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주방기구와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의 부를 만들어낸 사업가죠. 저희 남편은 한때 고위 공무원 자리에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외동딸은 배우를 시켜도 될 정도로 미모가 특출나지요. 그러다 보니 워낙 부유하게 사는 이곳 마을에서조차 우리 가족들을 보며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일지라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법이죠. 우리 가족도 그러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시작부터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한 번에 큰 부를 이루어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직 하나의 정답이냐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 생활하던 남편에게 저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끌어들였고 지금은 동업자로 같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마음도 맞고 사업도 잘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주방기구 시설 관련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었습니다. 이대로면 대출을 잔뜩 껴서 매입한 주택마저도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까지도 아무런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매출이 바닥을 기자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갈등도 시작되었죠. 그러게 공무원 잘하는 사람을 왜 꼬드겨서는 이런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남편의 원망. 거기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는 저의 항변. 서로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한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않은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토록 금실이 좋았던 우리 부부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와 부부싸움의 연속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책임이라는 것을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풍족하다가 없어지는 것만큼 상실감이 큰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사업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저의 외동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한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몸과 나이는 성인이었지만 너무 곱게만 키운 탓인지 이 녀석은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몸은 성인이었지만 아직 그 속은 덜 여물어서 미성년자나 다름없어 보였죠.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유학도 좋지만 과연 이 녀석을 혼자 그런 위험한 휴전 국가에 보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나 방송을 보더라도 주기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자식을 보내려니 불안한 심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얼 배울 게 있다고 유학을 하러 가겠다는 거니?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배울 게 있다는 말이야? 참, 제 딸이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 딸에게 엄마의 사업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아마도 딸은 한국 유학을 포기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었죠. 그때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엄마로서 딸에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뭐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죠. 배울 것이 가득한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한국 유학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차라리 딸이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직은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딸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딸도 알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사업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영업을 뛰었고 고객들을 물색하고 다녔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경쟁업체가 있었고 이미 이 사업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업계의 경쟁업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수요는 한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계의 제품들은 가격 경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마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허다했죠. 도저히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예 사업의 분야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죠. 딸에게 보내줄 한국 유학 자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유학을 보냈는데 물가가 비싼 건지 유학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더군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국 유학을 떠났던 딸을 다시금 프랑스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유학 과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강제로 불러들인 것은 아니었고 딸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을 하니 조금 더 있다가 가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이러다가 딸내미 유학 비용 때문에 사업체를 더 일찍 폐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내미는 잔뜩 심술이 나서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왔다는 허튼 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자니 이제는 딸에게도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TV를 시청할 때 이야기하려고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의 딸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실로 향하던 딸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죠. 그러더니 혼자서 한국어로 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이리저리 봐가면서 멀쩡한 우리 집 주방의 수도꼭지를 분해하고 뜯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뭐라고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그냥 기다려보라는 소리와 함께 열심히 주방 수도꼭지를 뜯어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조립이 완성되었는지 딸은 의미심장한 흐뭇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제 이거 없으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 구매해 왔어요. 아마 엄마도 마음에 드실걸요?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주방 싱크대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동차 페달 같은 것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들에 넋을 잃고 교양 없이 입을 쩍 벌리고 말았죠. 딸이 자동차 페달 같은 것을 밟을 때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큰 문화 충격을 받았고 뭐랄까 놀랍다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왜 이런 걸 여태까지 몰랐지 하는 생각, 그리고 저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까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딸에게 요상한 수도꼭지의 정체에 대해서 한동안 파악을 한 다음 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설득이냐고요? 저는 딸을 제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네. 저는 남편도 모자라서 이제는 딸까지 제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저의 심보는 사업가 특유의 결단력과 판단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느낌이 들 때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지죠. 딸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딸이 유학기간 배운 한국어 실력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한국에서의 페달 수도꼭지의 유통 과정과 사업 연계 시 통역과 정보 수집 부분을 부탁했죠. 저는 기존의 사업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고 딸은 한국과의 접점을 잘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에서 저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었죠. 마치 잘 만들어진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듯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합심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바빴지만 무언가 모를 보람과 희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울 것이 없는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담긴 보물과도 같은 나라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업이 흥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죠. 한국에 배울 것이 없다며 유학을 반대했던 스스로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고집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딸에게 감사했죠. 무엇보다 경이로운 지혜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나 다시 한국 유학 좀 다녀오면 안 돼? 저번에 다 마치지 못한 공부가 있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내 한국인 남친이. 아무튼 이번에도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테니 제발 보내주라. 응. 포르투갈의 도로가에 있는 평범한 어느 식당. 마음이 약해 빠진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한국인 손님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어휴. 이곳에는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서 식사하는 한국 남자를 유심히 살피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라도 있는 듯한 이 식당 주인은 잠시 후 식사하던 한국인 남자 때문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듯한 한국인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장을 찾아 성큼성큼 주방까지 넘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그런데 조금만 목소리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선보이며 반응을 살피는 일련의 과정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일이 아닌 설레는 취미와도 같을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제가 개발하는 모든 신메뉴가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말끔히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 저였지만 최근 들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네가 발전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외국인들이 이곳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매출이 오른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단점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 손님 중에서는 주변 손님들을 인지하지 않고 너무나도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제 가게에 동양인 손님이 단체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 중에서 제일 직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자신을 한국인 건축업자로 소개했고 포르투갈에는 건축 사업을 위해 왔다고 했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체 손님은 늘 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도 이곳의 중국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식사하더군요. 그리고 이 한국인 건축업 사장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의 음식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직원들 전용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였죠. 직원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직접 결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결제가 아닌 월 결제라서 조금은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요리에 취미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한다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있어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욕심이 조금은 생겼던 것이죠. 게다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식사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그 한국인 건설업 사장은 돈을 현금으로 척척 내놓더군요. 게다가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다며 팁까지 얹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음식을 이렇게 입맛에 맞아 하고 돈도 시원하게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길래 한국인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단체로 와서 정기적인 식사를 하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 것이 장량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한 달이 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단체로 식사하고 가던 한국인 사장의 직원들은 결제일이 되자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일한다는 현장에도 가보니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했던 것은 맞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공사를 멈추고 다들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죠. 저는 마치 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속에서는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사기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사기쳤다는 것은 저를 거의 능멸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 손님들의 큰 대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그냥 아시아 손님은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면 최소한 이런 일이 2번 다시는 생기지 않겠지. 게다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말이야.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았지만 음식값을 사기친 일당은 잡히지 않았고 수사도 별 진척이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애가 타는 것은 저뿐이었죠. 제수업계도 지나가다가 똥을 밟은 것이라 자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국인부터 시작해서 동양인 손님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문 앞에 편말을 적어 놓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가게에 손님들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기존에 오던 단골들마저도 발길이 뜸해졌죠. 이상하다 싶어서 요즘에 내가 너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복의 루이스. 자네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단체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식중독인가 뭔가에 걸렸다고? 주방 청결이 엉망인데다가 사장인 루이스 자네가 청결 개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던데. 이런 미친. 도대체 누가 그따위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인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흰머리가 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아마도 추측건대 동양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거나 저에게 사기를 친 자들이 이런 짓까지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인종을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인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외부에 붙여둔 한국, 중국인 출입금지 편말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 저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헛소문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손님들은 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 발을 들이면서 그곳의 음식에 익숙해졌고 단골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최근 들어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었죠.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그때의 그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동양인을 받지 않는다는 편말을 붙여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제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이었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다른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저의 본업인 식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주 기본부터 말이죠. 식당 내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이며 식기류, 주방 안까지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 식당의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조금은 무리인가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보니 뿌듯하더군요. 이때는 몰랐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현기증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영업을 개시하자마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려던 저는 다소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 개시 후 첫 손님이 동양인 손님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아직 기분도 편치 않은 상태였는지라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에 있는 편말을 확인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다시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동양인 손님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한국인인데 외부에 있는 편말은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런 푯말이 붙어있지 않았을 당시에 이곳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의 추억과 음식 맛이 좋았기에 다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소리에 과거 단체 먹튀 사건이 떠올라서 더더욱 음식을 해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저의 음식을 원하는 손님을 만난 지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망설여졌죠. 일부러 찾아준 손님인데 문전박대를 하면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찝찝한 심정이었지만 그 손님을 결국 내쫓지 못하고 주문받았죠.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한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면서 말이죠. 주문한 음식을 먹는 한국인 청년 손님은 참 맛있게도 잘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더라면 저 친구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후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 스스로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한 병원의 입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일시적인 실신이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병원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수액을 맞으며 컨디션을 회복한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가게에 복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쓰러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저는 CCTV를 돌려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식사를 마친 한국인 청년이 지갑을 주섬거리더니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주방에서 실신하여 쓰러져 있어서 대답하지 못했겠죠. 한동안 저를 찾던 한국인 청년은 제가 보이지 않자 주방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기절한 저를 들쳐업고 식당의 테이블 위에 눕힌 뒤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숨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구급대에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문전박대를 하려고 했던 청년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서야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저는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청년에게 크게 감동하였고 병원 측에 연락하여 청년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끄려는 찰나 저는 한국인 청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눈길이 갔습니다. 병원에 전화한 청년은 저의 상태를 지속해서 주시하더니 지갑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고 카운터 쪽에다 놔두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현금으로 식사비를 내었나 보다 생각한 저는 무심하게 봉투를 찾아보았고 저는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년이 먹은 음식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고 한 장의 메모장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지금이나마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그때의 식사비를 지불합니다.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목숨을 살린 한국인 청년은 과거 식사비를 떼어먹고 사라진 한국건설업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한창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던 그 사장은 그때 같이 식사를 하러 오던 중국인 직원들과 동업 파트너들에게 건축 비용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큰 빚을 져야 했다고. 그 바람에 부득 저에게는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빚을 갚으려고 아들을 보냈다고요. 도저히 자신은 이곳을 오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청년과 그의 아버지를 정식으로 우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들과 그간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더군요.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오랜 시간 당신들을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아직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한답니다. 이봐, 미스터 킴. 자네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어찌 그렇게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뭐? 한국인들은 원래 그런 근성이 있다고? 사람 참.